엄마, 왜 그 돈을 우리한테 숨겼어요? 대체 언제부터 우리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쓰려고. 그게 아니라니요? 내가 사업 망하고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엄마는 그 돈을 꽁꽁 숨기고 있었잖아요. 엄마, 날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오빠, 너무 화내지 마. 엄마도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 이유가 있으면 가족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거야? 엄마는 애초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이 돈 때문에 더 다툴까봐. 더 다툴까봐 숨겼다고요? 엄마, 그건 핑계잖아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결정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68세 이정혜입니다. 사람들은 고추 농사가 쉽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며 고추를 따고 찬바람 부는 겨울엔 비닐하우스 안에서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도 그런 고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흙 묻은 손끝으로 수확한 고추를 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기도 했고요.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밭을 일구며 시작한 농사를 혼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자식 셋을 홀로 키웠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자식들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과 큰 갈등에 휘말려 있습니다. 제가 숨겨놓았던 비밀 통장, 그리고 거기에 담긴 돈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농사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며 묘한 안도감도 들고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지며 우리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솔직히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같은 부모님들, 그리고 자식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모은 비밀 통장과 그것으로 인해 생긴 가족의 갈등과 화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팽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했어요.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쓸쓸해 보였지만 봄이 되면 새잎이 돋아나고 새들이 지저귀며 생기가 돌았죠. 그 밑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흙으로 밥을 만들고 나무 막대기를 칼 삼아 소꿉놀이를 했었지요. 그때는 세상이 참 단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집은 소작농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셔도 늘 쌀독이 비어있곤 했습니다. 그 시절엔 가난이란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게 참 신기했습니다. 새벽마다 볏짚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가 준비한 주먹밥을 먹고 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던 그날들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시절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 부모님께서는 그 작은 밭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그 밭은 커 보이지도 않았고 비옥하지도 않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 후 그 밭에서 고추 농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고생을 많이 했죠.
고추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 한 해 농사를 망친 적도 있었고, 태풍이 불어온 해는 땀 흘려 키운 고추가 온통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남편과 둘이 앉아 술 한 잔에 한숨만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하면서도 작은 행복들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고추를 수확했던 날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온 햇볕 아래 온종일 허리를 굽히며 따낸 고추를 널어놓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보며 우리도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행복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틈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에 막막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제겐 삶의 이유였어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자랑스러웠죠. 둘째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할 때는 너무 행복해서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막내는 조용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어릴 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줘서 실패한 건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딸은 이혼을 겪으면서 마음의 벽이 생긴 듯 했어요.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가족 간에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막내는 간호사로 성공했지만 일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집이 더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 비밀 통장을 만들었어요. 고추 농사로 번 돈의 일부를 조금씩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돈이 쌓여갈수록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한편으론 내게도 이런 작은 성취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통장이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갈등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 생활은 예전과 다르지 않아요. 해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가 고추를 따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전화를 걸기엔 주저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집안 곳곳에 고소한 갈비찜 냄새가 퍼졌고 이따 아이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웃고 떠들 시간을 기대하며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며칠 전 엄마, 당분간 집에서 머물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딸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막내까지 오게 한다기에 이참에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 같아 마음이 설렜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부쩍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던 터라 아이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내 평온했던 아침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이거 뭐예요? 큰아들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제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제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제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들켰구나. 라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멍한 상태로 서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냐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다고요? 아들이 들고 있는 통장에는 1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손에 흙을 묻히며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모아둔 거야. 제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못 도와주시더니 이런 돈이 있으면서 왜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엄마,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힘들까봐, 돈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까봐. 제 말은 제대로 끝나지도 못하고 흐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 생길 갈등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딸이 대화를 끊었습니다. 오빠, 너무 흥분하지 마. 엄마가 그 돈을 일부러 숨긴 건 아니겠지.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도 미묘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재혼 문제로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됐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저 역시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막내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요즘 고민이 많은데 엄마가 우리한테 이런 걸 숨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 막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실망감을 마주하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항상 저를 잘 이해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마저도 저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믿지 않았던 거야. 엄마가 생각하는 가족은 대체 뭐예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했나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어갔습니다. 가족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이렇게 부서져가는 걸 보며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깊은 침묵 속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돈을 숨긴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제 탓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 많이 서운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챙기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엄마도 저한테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아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딸도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재혼 얘기 꺼냈을 때 엄마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한 거 기억나요? 그때 엄마가 저를 걱정해 주길 바랐는데 엄마는 너무 담담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관심 없으신 줄 알았어요. 딸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리고 딸 역시 제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연락을 끊고 저와의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통장 문제로 인해 생긴 상처는 그 아이에게 너무도 깊었나 봅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아이를 떠올리며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나로 엮여 있던 끈이 조금씩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우리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갈등을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갈등은 그 통장이 발견된 날부터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매일 가슴을 부여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통장은 단순한 비상금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불신과 오해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통장 문제로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을 나가며 했던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꽂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가족은 결국 돈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외로웠을지 짐작이 됐으니까요.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아이의 실패에 가담하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막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막내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대화 좀 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 속에는 걱정과 더불어 저를 향한 섭섭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늘 제가 큰아들과 둘째 딸을 더 챙긴다고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믿음에 더 많은 관심을 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막내는 눈을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엄마가 우리한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엄마가 더 빨리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막내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조차도 제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딸도 재혼 문제로 저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몇 년 전 이혼을 겪으며 가족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재혼 얘기 꺼냈을 때 엄마가 너무 담담하게 대답하셔서 정말 서운했어요. 저도 엄마가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재혼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걸 제 무관심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저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또 힘들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딸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저는 그것마저 위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딸은 결국 제게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아이들이 돌아갔던 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은 통장을 들고 분노에 차 나갔고, 딸은 재혼 문제로 나를 원망하며 서운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막내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멀어지게 된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배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진 걸까? 저는 혼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억 이 돈, 나를 도와준 간호사 영자에게 모두 물려주겠다. 이 말이 우리 가족을 더 멀어지게 할지 아니면 다시 이어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선 이 방법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억을 간호사 영자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후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마치 서로를 향한 분노의 칼날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처음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한 거예요? 저희를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동안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분노에 딸도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엄마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서운함과 불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재혼 문제로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던 터라 이 상황에서 저에게 느끼는 감정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숨긴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엄마가 이 결정까지 내리느라 얼마나 고민했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딸의 말은 저를 변호해 주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 역시 상처받은 마음을 숨긴 채 오빠와 저 사이를 중재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막내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아이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런 선택밖에 없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상처 주면서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항상 차분하고 속 깊은 아이였기에 저를 탓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서운함을 드러내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돈은 너희를 위해 모은 거였어. 그런데 그 돈이 이렇게 너희를 갈라놓을 줄은 정말 몰랐다. 제 말에 거실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각자의 상처와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하필 간호사 영자예요? 우리도 다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남에게 그 돈을 물려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도 바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병원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입원 초기엔 외로움이 밀려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몸은 아프고 병실에선 자꾸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를 돌봐주던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지금의 그 영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고 성실한 간호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혼자 고통을 참다가 그 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누군가 제 고통을 알아주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저를 특별히 신경 써줬습니다. 매번 병실에 들러 이야기도 들어주고 걷는 연습을 할 때는 손을 잡고 응원도 해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중에 간호학과 교수가 되면 어머님처럼 힘든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퇴원 후에도 그 아이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힘들 때마다 문자를 보내주고 제가 허리 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일부러 찾아와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그 아이는 저에게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도 그 아이와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되던 날, 저는 마치 내 자식이 성공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은밀히 준비했던 통장을 물려줄 사람으로 그 아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줬어. 내가 병원에서 혼자 있을 때 찾아와주고 내가 아무 말 못할 때 손을 잡아준 사람이야. 너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야. 그저 나는 그 아이에게 고마웠을 뿐이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은 다시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잖아요. 왜 우리랑 얘기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리셨냐고요? 아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제 결정은 아이들에게 너무 갑작스럽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생각을 못했구나. 하지만 나는 정말로 여희를 생각했어.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더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막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싸우고 상처받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인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한테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막내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딸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지만 우리도 엄마의 가족이에요. 우리한테도 엄마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오랜 시간 쌓였던 그녀의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화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든 결정을 내리셨던 거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믿지 않았던 게 아니야. 엄마도 많이 두려웠어. 너희를 더 힘들게 할까봐.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 말에 큰아들은 한참 동안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서운함과 오해를 털어놓으며 조금씩 진심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 끝에야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돈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돈은 너희를 위해 준비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고추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느끼는 차가운 냄새도, 흙을 밟을 때 느껴지는 땅의 무게도 이젠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예전엔 이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손에 쥔 흙이 희망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졌고 밭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전쟁터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준비하며 저를 자주 찾아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가끔 밭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엄마, 이거 고추 제대로 따는 거 맞아요?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터질 때마다 저는 예전에 화목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저를 향해 화내던 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딸은 재혼 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딸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에 같이 내려가요. 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저와의 갈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꼈다고 말하더군요. 막내는 여전히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주말마다 집에 찾아옵니다. 엄마, 병원에서 환자들 보고 있으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엄마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막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제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돈은 더 이상 가족을 갈라놓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희망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는 중입니다.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딸이 집을 새롭게 꾸밀 때도, 막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그 돈은 조금씩 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돈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예전처럼 다시 모여들었고 우리 집은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 일과를 서로에게 들려주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으며 때로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곁의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나중에는 큰 기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사랑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아니? 내 놈들이 이러고도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집이고 땅이고 다 없애버릴 테니 당장 그만 싸우고 나가버려. 엄마, 민준이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무슨 권리로 요구를 해요? 내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하냐고요? 내가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형은 늘 자기가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형이 도대체 엄마를 위해 뭘 했는데? 엄마, 형이 모든 걸 가져가게 두실 거면 차라리 간병인한테 주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래, 더 싸워라. 서로 물어뜯고 끝까지 싸우다 다 잃어봐야 정신 차릴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도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 차라리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에 사는 75살 이영희입니다.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키우고 살아왔습니다. 농사일은 늘 고되고 힘들었지만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어 기쁨도 컸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최근에는 자식들 사이에서 생긴 재산 문제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나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자식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겪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버려진 것 같던 내 삶에 다시 한번 의미를 찾게 해준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해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삶은 늘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충남 서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던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늘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함께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키우는 동안 고된 하루 끝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땅 한 평 나무 한 그루도 저희 부부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감나무 농사를 지으며 늦가을이면 가지마다 빨갛게 익어가는 감을 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감을 따서 아이들과 함께 먹으며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그때 저는 이 작은 시골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인생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논밭을 뛰어다니며 일했고 집안일은 물론 아이들 공부까지 챙겼습니다. 그렇게 애쓰던 시간이 지나 두 아이가 공부하고 도시에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게 되더군요. 결혼하고 도시에서 생활하게 된 두 아들은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저를 찾아오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저 시골에 사는 늙은 엄마가 된 것 같아 가슴 한편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토록 애쓰며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말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더 이상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큰아들은 집이랑 땅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작은아들은 뭐든 내 몫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과 땅이 그들에게 그저 돈으로만 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집이 고된 인생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안식처였고 자식들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 간의 갈등을 계속 마주할 자신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조용히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간병인 분들이 저를 정성껏 돌봐주며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한 간병인은 저를 진심으로 대하며 많은 위로를 주었고 그 사람 덕에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적막한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다행히 저를 돌봐주던 간병인 정원 씨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원 씨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고 제가 힘들어할 땐 조용히 옆에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족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석이가 요양원으로 찾아와 집과 땅 문제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동생 민준이랑도 잘 얘기해서 정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민석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은 걱정이 아닌 재산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들 민준이가 찾아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형이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제 몫은 확실히 남겨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릴 때는 서로를 끔찍이도 아끼던 형제였습니다. 민석이는 민준이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던 아이였고 민준이는 형이 혼날 때마다 자기가 대신 혼나겠다며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서로를 질투하고 비난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원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건데 내 자식들이 저렇게 싸우는 꼴을 보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정원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더니 영희 어머님, 집과 땅도 중요하지만 어머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자식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국 어머님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와 민준이가 요양원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 엄마 집은 내가 더 챙길 권리가 있어!
넌 이미 도시에서 잘 살고 있잖아. 민준이가 소리치자 민석이는 격앙된 어조로 맞받아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챙긴 시간은 생각 안 해? 그들의 싸움이 점점 격해지자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만해! 집이고 땅이고 다 필요 없어! 다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와 민준이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지만 그 농비된 죄책감보다는 더 큰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평생을 애써 가꾼 집과 땅이 이제는 가족 간의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이와 민준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민석이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준이는 형이 이미 도시에서 잘 살고 있으니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히 대화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결국 서로의 감정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넌 어디 있었는데? 내가 시골 내려와서 엄마 챙길 때 넌 뭐 했어? 민석이가 몰아붙이듯 말을 내뱉자 민준이는 울컥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형, 그럼 나도 할 말 많아. 형이 장남이라고 어깨에 힘줄 때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 언제나 형은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들의 언성이 높아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한때 서로를 끔찍이 아끼던 두 아들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군 집과 땅이 이제는 그들을 갈라놓는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아이들에게 뭘 더 잘해줬어야 했을까?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민석이는 엄마, 동생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형이니까 당연히 더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따져 물었고 민준이는 형은 늘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엄마, 저도 제 몫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라며 맞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 아들을 요양원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있으니 차라리 이 집과 땅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게 여의를 이렇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다. 제 말에 민석이와 민준이는 잠시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엄마, 형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자 민석이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넌 정말 어이가 없구나. 넌 뭔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라도 있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싸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가 이 집을 누구에게 줄지 이미 결정했다. 두 아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너희 중 누구에게도 가지 않는다. 간병인 정은 씨에게 줄 거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석이와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왜 그 사람에게 가야 하죠? 라고 따졌습니다. 민준이도 놀란 목소리로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한테 집을 줘야 해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항의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진심이야말로
이 집을 물려줄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제 결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찾아와 설득하며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이것이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마지막 기회일까? 하지만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혼란 속에 빠져야 했습니다. 두 아들의 갈등은 결국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요양원까지 찾아와 따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남한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집은 우리 가족이 힘들게 일궈낸 유산이에요. 제 몫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화뿐 아니라 좌절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형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유산이요? 형은 늘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엄마가 힘드실 때는 얼굴도 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유산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마치 서로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날선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을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민석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 간병인한테 집을 주면 난 엄마를 더 이상 엄마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왔던 제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 저도 엄마가 이러시면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두 아이가 어릴 적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항상 함께 웃던 모습들. 형이 동생을 업고 다니며 자랑스러워하던 민석이, 형을 따라다니며 늘 형 편을 들던 민준이. 그 시절은 이렇게 흩어져 버릴 운명이 아니었는데. 그날 밤 정원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은 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애들이 이렇게 싸우는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 정원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영희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두 분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앞서서 그럴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들을 다시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민준아, 이 집과 땅은 내가 평생을 다쳐 지킨 것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걸로 서로 싸우고 상처 주는 걸 보니 더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집은 정은 씨에게 물려줄 거다. 민석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요?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기는 게 말이 돼요? 민준이도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두 아들의 항의에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렇게 상처 주면서 싸우지 않을 거야. 정원 씨는 나를 가족처럼 돌봐줬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두 아들은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 선택이 이 가족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결정을 들은 민석이와 민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침묵이 그들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가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오더니 잠시 머뭇거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 말씀도 이해가 돼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의 눈빛에는 전과는 다른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이내 저를 마주보고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형이랑 그렇게 싸우고 엄마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욕심만 부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민석이와 민준이를 다시 불러 함께 앉혔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쓱하게 웃었고 먼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형, 미안했어. 내가 좀 심했지? 그러자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두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함께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는 엄마 뜻을 더 존중할게요. 엄마가 정은 씨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게요. 다만 우리도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들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안도하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집과 땅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갈등은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두 아들도 마침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요양원에서 정원 씨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민석이와 민준이는 예전처럼 자주 요양원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간혹 다투더라도 곧 서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내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을지라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된 집과 땅은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석이와 민준이 두 아들은 비록 서로 갈등했지만 결국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갈등과 화해, 슬픔과 기쁨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용기 아닐까요?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론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자주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에게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간병인 정원 씨는 여전히 저를 진심으로 보살펴 주며 제 삶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소중한 이들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손길 하나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따뜻한 응원의 말씀과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